뭐 말은 나부터 시작해야 되냐? 하나, 둘, 어, 셋 하고 가만히 있네. 한번 다음번에 제가 시작해 볼게요. 우리도 이제 현금 인출에 대해서 다른 세무사님들이 진짜 되게 많아요. 유튜브 하시는 세무사님들은 웬만하면 현금 인출이나 가족 간 계좌이체 뭐 이런 걸 많이 다루시는데 이게 보시면서 좀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게 현금 음, 인출, 입금, 그러니까 현금을 은행에다 음, 넣거나 빼는 음, 행위와 가족 간의 계좌 이체하는 행위는 따로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결이 좀 달라.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현금을 넣고 빼는 행위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가족 간 계좌 이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를 생각이고, 우리도 뭔가 어그로 끌 수 있는 재료를 좀 다뤄야겠어.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자, 일단은 1,000만 원 기준에서 얘기를 많이 하죠. 1,000만 원,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인출하거나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세무조사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아니에요. 1,000만 원 이상 넣고 뺀다고 해도 바로 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관계기관의 그 음.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음. 거기에 자동으로 통보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은행에서 자동으로 통보가 그러니까 된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 현금 입금 음, 행위나 출금 행위가 발생이 된다면 바로 FIU라고 해요. 음. 금융정보분석원을. 되게 멋있어 어, 보인다, FIU. 나도 몰라. 그렇게 부르더라고. 근데 거기로 자동으로 통보가 돼. 음, 그렇기 때문에 통보가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감시당하는 기분이고 막 뭔가 이것 때문에 문제될 것 같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말이 많았던 건데 자, 일단 정부기관에서는 은행별로 1일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입출금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송부가 된다. 이거는 국세청일 수도 있고, 경찰청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 FIU로 갔다가 국세청, 경찰청 등에 통보가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래다라고 하면 이렇게 고액 현금 거래 정보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고 해서 날라와. 요거는 지금 국세청에서 날라온 건데, 경찰청에서 날라오는 것도 있어요. 금융정보 제공 뭐 동의서인가 해갖고 날라오는 게 음, 있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 뭔가 문제가 살짝 있을 수도 있다. 음. 마음의 준비는 좀 해두셔야 된다. 이런 게 날라오면 보통 잘 안 날라와요. 자, 근데 이거는 조사 가능성의 상승이라고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는 거지. 조사가 바로 나온다라는 음.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FIU를 어떻게 가냐? 자, 어우, 일단은 그림이 있구나. 인터넷에서 저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가 되는지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진 거 따와봤는데 하도 모르겠어. 그죠? 금융기관 등에서 형익 거래를 보고하고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걸 수집 분석한 다음에 국세청, 경찰청, 뭐 검찰청 등으로 보낸 다음에 피드백이 다시 그쪽으로 나가는 거야. 음,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각 기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 당사자한테 이제 정보 제공 사실이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조사, 혹은 소환 조사, 검찰 같은 데는. 음, 자, 원래 이거는 2006년 그때쯤부터,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자금 세탁하는 일들. 우리 검은 돈이라고 하잖아. 음. 그런 걸 잡아내기 위해서 2006년에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오래는 안 됐다, 그렇게. 그렇게 오래는 안 됐으니까. 그전에는 솔직히 이런 시스템도 없었지. 사실 음,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홈택스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세무사가 약간 그래도 마법을 좀 부릴 수 있었어. 음. 그리고 되게 세무사가 좀 대우받는 직업이었어. 또 우울해지네. 근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 자, 2006년 시행 당시에는 5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거나 하면은, 이제 뭔가 이상 거래다, 이거. 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이었는데 그게 이제 1,000만 원으로 내려온 거야. 한 3년 전인가부터 내려와가지고 건수가 엄청 많아지긴 했을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 많죠. 근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 은행 직원이 각각 이걸 개별 보고했다면 지금은 자동 보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1,000만 원으로 낮춰갖고 자동 보고를 하게 한 거야. 그리고 워낙 그 사기의 방식이 다양해지다 보니 금액을 낮춰가지고 더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보가 경찰청에만 이용이 되면 괜찮은데 국세청에도 이용이니까 증여를 아, 잡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거지.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야. 어, 감시받고 살고 있는 음,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복잡한 그림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현금 인출이나 입금 행위를 하면 1,000만 원 이상 하면 그게 자동 보고가 되는 거예요. FIU라는 저 파란색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가 되고 관계기관에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관계기관에 통보가 되고 걔네들은 뭔가 이게 탈세 혐의라든가 범죄 행위라고 한다면은 조사를 내보내는 거지.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자, 보고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은 보고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이미 많은 세무사님들이 다뤄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이 보고는 은행별로 이루어져요. 은행별로. 막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다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거래가 있었던 걸 보고하고, 각 은행별로 보고한다는 거야. 그럼 은행별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안 하면 돼. 900만 원 정도만 하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현금을 인출한 건 창구에서 인출할 수도 있지만 ATM기에서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은행별이기 때문에 ATM기로 거래를 하든 그 은행 창구에서 하든 그게 입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보고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주의해야죠. 두 개 합쳐서 1,000만 원이 하루에 안 넘어가게. 그리고 입금 금액하고 출금 금액은 개별적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입금 900만 원하고 출금 900만 원 한다. 요게 걸리진 않아요. 입금 1,000만 원하고 출금 900만 원 한다. 그러면 보고는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가 1,0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은행별로 하루 1,000만 원이면은 자, 그러면은 1,000만 원 이하씩 쪼개가지고 오늘, 내일, 3일, 4일 뭐 900만 원씩 계속 인출을 해. 괜찮을까? 그거는 또 이상하지, 이렇게 사실. 나오잖아. 그 밑에 딱 SRT.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있었던 요 자동 보고 시스템을 우리는 CATR이라고 그래요. 자동 보고는 CTR이다. 자동 보고 CTR이라고 하는데 STR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은행 직원이 이제 뭐 은행 직원도 4시 딱 끝나면 하루 있었던 걸 딱 금액도 다 맞추고 하잖아. 그 중에 이상한 게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근데 이상 거래, 실무자의 자차 판단에 의한 이상 거래라고 하면은 뻔하잖아. 상식적으로 봐도 900, 900, 900, 900, 900 이상해. 솔직히 요즘에 한 300, 300, 300, 300 이래도 이상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보고를 한다. 그거를 STR이라는 의심거래 보고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쪼개서 보낸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은행별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900, 여기서 900, 여기서 500 빼요. 내가 은행 3개를 다 계좌를 튼 다음에 같은 날에. 일단은 자동 보고는 안 돼. 그리고 STR도 일단 피해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조사 받잖아, 언젠가. 그치, 조사 받지. 언젠가 조사 받는 경우가 있죠. 자, 아까 내가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그럼 조사 받는 경우가 언제 있느냐? 자, 일단 상속세 신고하면은 10년치 거래 내역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를 하고 조사 과정을 반드시 거쳐요. 상속세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거치는 조사가 아니라 너는 이거 맞게 한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한 사람의 일생 동안 이루어진 그 어떻게 보면 재산을 한 번에 조사한 행위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훑어보는 행위인 거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추정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가가 더 많이 알아. 그래서 국가는 다시 질문한 거야. 맞게 뺀 거 없이 맞게 잘하는 거지. 그 과정이 조사라고 하면 될 거고 일단은 그러면 조사 한번 무조건 나오죠, 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보통 내부자죠. 내부자가 매출 자료랑 이런 거 누락한 거, 뭐 매출 누락이 있어, 현금으로 빼돌린 거, 뭐 이런 거 있다. 그럼 탈세 제보를 해버리면 당연히 조사가 무조건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조사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는 행위인데 여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고액의 현금 및 고액의 부동산 및 등기자산을 취득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배 같은 거, 뭐 요트를 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우리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나 아니면은 아파트, 땅, 이런 거를 갑자기 취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돈이 하나도 돈을 경쟁을 하고 있지 않은 자가 그런 자산을 취득하면 자금줄 조사가 나온다고 이전에도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게 맞아.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이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이상거래나 자금 세탁. 자금 세탁 같으면은 세무조사도 해당이 되겠지만 저기 검찰 쪽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상거래에 해당이 된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고액의 현금이 입금이나 출금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현금이라는 게 그냥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현금으로
돈이 남은 걸 거야. 그게 뿌리가 있는 거지, 어, 그치?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다. 근데 현금 입출금에 관한 거는 상속세 신고 후 2호 1, 2번, 1, 2번 음, 항목은 무조건 조사가 나오는 항목에 해당하고, 그 우리가 현금 입출금 했을 때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 3, 4번에 관련됐을 때 음, 내가 이걸 어떤 걸 취득했을 때 조사 위험성이 있다거나 너무 큰 현금을 입출금했을 때는 조사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 앞쪽에서 아까 얘기했지 1,000만 원씩 쪼개갖고 여기 해가지고 지금 당장은 CTR이나 STR을 피해갈 수 있지만 자, 상속세 신고 음. 조사할 때는 이런 것들도 다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뭐, 하루에 900만 원씩, 한 달 내내 뺐다. 음. 그러면 이거 나중에라도 이 4번 그 사유로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일단은 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음, A, B, C 은행에서 하루 걸러서 음, 900 빼요. 음, 그럼 대략 음. 30일 동안 빼는 거잖아. 그러면 벌써 2억이 넘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2억 7천 3억 돈이 돼요. 음,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음. 당장은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자, 4번은 피했지. 한번 요걸 뭘 피했지. 사면 3번이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나중에 이게 지나가서 상속세에 그 10년 안에 걸린다라고 하면 1번도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음, 한마디로 그물을 잘 짰다. 우리가 빠져나가기 그치. 힘들게 잘 어. 짜놓으셨다. 실제로 은행 가서 1,000만 원 정도 돈 빼려 그러면은 꼬치꼬치 물어보셔. 물어봐. 어. 음. 쉽지만은 않아. 그래서 사실 예전 같으면은 나중에 계좌이체 때도 한번 다룰 건데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내 자녀들이 결혼해갖고 어떻게 전세 집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은데 요걸 음, 어떻게 증여를 하냐라는 고민을 하실 때 그냥 바로 송금해 주셨어 음. 저쪽으로. 그러니까 아, 예, 집주인한테. 집주인한테. 그러면 부모님 통장에서만 나간 거 있고 나는 전세로 들어가고 살다가 그치. 내가 그래? 결국에는 보증금을 어 어떻게 보면 쿠션을 치고 받는 그치. 거네. 근데 병원 걸려요. 그게 어, 자주 걸려? 그 면적이 어디서 났니? 라고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알겠냐면은 저번 한한당 어, 재인영 정권 시절에 주택 임대에 대한 제도를 좀 잘이 아니라 좀 빡빡하게 만들어 놨잖아. 난 자리라고 하고 싶어. 시스템이니까 제도를 만들어 놨지. 자리라고 하고 싶어. 빡빡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다 보고가 되는 거야. 음,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금이. 옛날에는 임대사업자 잘 안 내기도 했잖아. 음, 근데 지금은 무조건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를 냈단 말이야. 그게 집 중에 하나로 들어가. 보증금이 보고가 돼. 음, 근데 국세청에서 봤을 때, 얘 소득도 별로 없는데? 조사. 아, 이런 루트로 또 걸리더라고. 그 전세 자금도. 그러면은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줘야지 갖고 주인한테 쏴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그 루트는 막히고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 요거는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계좌이체, 가족 간 계좌이체 쪽에서 다룰 내용이긴 한데, 같은 결로 부모님이 어떻게, 그나마 제일 안전한 건 현금이다. 그래서 현금을 빼서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쉽지 않다. 일단 빼는 행위 자체도 주의를 해야 되고, 갖고 있다가 뭔가를 사면 그것도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 빡빡하다, 빡빡해.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냥 1번부터 쭉 8번까지 정리해보면, 자, 입출금 자동 보고와 현금 이체 보고는 음, 경우가 다르다. 어, 그 현금을 가족 간의 계좌 이체지, 계좌 이체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는 거 음, 기억해 주시고, 자, 오늘은 입출금에 대해서만, 현금을 넣고 빼는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일 1,000만 원 입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FIU에 자동 보고된다. 요걸 CTR이라고 하는데, 일단 1,000만 원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보고는 된다.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나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만약에 1,000만 원을 뺐어. 빼가지고 이거 사용해 버리셨어. 그럼 문제 없어. 조사 나도 나 당당하면 돼. 어. 그리고 자동 보고를 피해 갔다. 900만 원만 해갖고 자동 보고를 피해 갔더라도 STR이라는 이제 자체적인 직원 판단하에 보고하는 의심거래는 개별 보고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4번. 보고된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를 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그게 만약에 세무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걸 꺼내서 썼어요라고 당당하다면 겁먹을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막 공포 조성을 좀 하긴 했지. 그 이 제도가 1,000만 원 이하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부터 1,000만 원 이상 현금 유출하시면은 조사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어, 또 해석될 수도 그러니까 있지. 유튜버 입장에서 어그로를 끌기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겁을 많이 먹어하고 그 제목만 보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 근데 아니다라는 거.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다. 그리고 탈세,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조사 가능성이 상승한다. 이 원화 표시 뭐야? 못하다.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그냥 돈. 자, 상승한다. 근데 이거는 위험한 행위를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그 정도 위험한 리스크는 행위지. 감안하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그리고 일단 6번. 현금 입출금의 경우 은행별 1,0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출금하면 일단 CTR은 피해간다. 자동 보고는 피해갈 수 있다. 그리고 현금 입출금의 경우 기간을 두고 좀 출금하면은 자, 이것도 STR까지는 좀 피해갈 수는 있다. 유심 거래는 아니니까. 하지만 앞전에 얘기했던 상속조사라든가 뭐 이 돈을 긴 기간에 걸쳐서 꺼낸 다음에 뭔가를 사는 행위가 있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8번은 이제 입금과 출금이 어떻게 국세청에서 이제 우린 국세청이나 뭐 그쪽이잖아. 바라보기에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일단 현금 입금이 잦은 경우 주기적으로 현금 입금이 막 여기는 돼. 그러면 일단은 은행에서는 보고를 해. 그리고 국세청에서 딱 봐. 이 사람 잠깐만 이 정도 입금될 만한 소득이 없을 텐데 매출을 하겠구나. 그러면서 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입금 쪽도 무조건 내가 그냥 입금하는 게 안전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자, 수증도 의심될 수가 있겠죠. 계속 여기서 꺼내서 그러니까 여기선 출금이 일어나고 여기선 입금이 일어나겠지. 받아서 넣고 받아서 넣고 그게 일정 기간 반복되면 그것도 조사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현금 출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대 개념이죠. 이쪽에서 계속 나왔으면 누군가한테 증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고 자, 뭐 원래 목적이죠. 자금 세탁 혹은 보이스피싱. 요런 목적 때문에 빼는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은행에서는 물어보는 거다. 어떤 용도로 출금하시나요? 물어보는 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잡힌 보이스피싱 범들도 꽤 있고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조건적으로 나쁜 제도는 아닌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증여를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증여 같은 대우라는 얘기도 했었잖아, 사실은. 증여를 해주고 싶지, 사실. 나도 받고 싶다. 자, 다시 물어봐졌어. 일단은 현금 입금과 출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사TV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